새로운 이야기의 문을 열며 저는 여러분을 운명과 기만이 교차하는 세계로 초대하고자 합니다. 이곳에서는 겉으로 보이는 모든 것이 진실이 아닐 수 있으며 가장 깊은 사랑은 예기치 않은 곳에서 싹트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는 한 소녀의 희생과 한 남자의 숨겨진 진심이 엮어내는 복잡하고도 감동적인 서사를 함께할 것입니다. 가난한 소녀 동생을 위해 장애인 CEO와 강제 결혼하다. 그가 위장하고 미친 듯이 그녀를 사랑한다는 사실을 모른 채라는 제목 아래 펼쳐질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을 사로잡고 깊은 여운을 남기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자, 이제 그들의 특별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한서연의 삶은 가난이라는 굴레 속에서 어린 시절부터 오직 하나뿐인 여동생 한지은의 생명줄을 붙들기 위한 처절한 싸움이었다. 지은은 선천성 심장병을 앓고 있었고 그 작은 심장을 뛰게 하기 위해 매년 천문학적인 병원비가 들어갔다. 이미 부모님은 빚더미에 앉아 있었고 서연은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학업을 포기하고 온갖 아르바이트를 전전하며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야 했다. 그녀의 어깨는 아직 20살의 여린 소녀가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무거운 삶의 무게로 짓눌려 있었다. 병원에서는 지은의 심장 이식 수술이 시급하다고 했지만 수억 원에 달하는 수술비는 그들에게는 꿈조차 꿀 수 없는 숫자였다. 절망의 그림자가 그들 가족을 집어삼키는 듯했다. 그날도 서연은 병원 복도 벤치에 앉아 깊은 한숨을 쉬고 있었다. 지은의 병원비 독촉장이 손에 들려 있었다. 더 이상 빌릴 돈도 팔 것도 없었다. 막다른 골목에 다다른 기분이었다. 그녀의 눈가에 뜨거운 눈물이 맺혔다. 그때 검은색 고급 세단 한 대가 병원 앞에 멈춰 섰다. 차에서 내린 말쑥한 정장의 남자와 함께 나이 지긋한 여인이 병원 안으로 들어섰다. 그들은 마치 다른 세상의 사람 같았다. 서연은 그들을 흘끗 보고 다시 고개를 떨궜다. 그녀의 시야에는 오직 지은의 창백한 얼굴만이 가득했다. 잠시 후 그 여인이 서연의 앞으로 다가와 멈춰 섰다. 서연은 고개를 들었다. 여인의 얼굴에는 냉정함과 함께 미묘한 동정심이 섞여 있었다. 한서연 씨, 맞으시죠? 저는 권진혁 회장님의 비서실장입니다. 잠시 이야기 나눌 시간이 되시는지. 갑작스러운 제안에 서연은 당황했다. 자신 같은 평범한 사람에게 재벌 그룹의 비서실장이 찾아올 이유가 없었다. 그녀는 경계심을 품고 여인을 따라 병원 인근의 한 카페로 향했다. 카페 테이블에 마주 앉자 비서실장은 봉투 하나를 내밀었다. 봉투 안에는 수억 원이 적힌 수표 한 장과 서류 몇 장이 들어 있었다. 서연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이것은 무슨 한지은 양의 수술비 전액입니다. 그리고 한서연 씨 가족의 모든 빚도 해결해 드릴 수 있습니다. 대신 한서연 씨는 권진혁 회장님과 결혼해 주셔야 합니다. 비서실장의 말에 서연은 자신이 꿈을 꾸고 있는 건 아닌지 의심했다. 수억 원의 수술비, 모든 빚 해결, 그리고 결혼. 너무나 황당하고 비현실적인 제안이었다. 결혼이요 하지만 권진혁 회장님은 제가 알기로는 몸이 불편하신 것으로 서연은 권진혁에 대한 소문을 알고 있었다. 대한민국 최고 재벌인 권 씨 가문의 외아들이지만 몇 년 전 불의의 사고로 하반신 마비가 되어 휠체어에 의지한다는 소문이었다. 그리고 그의 성격은 괴팍하고 냉혹하다고 알려져 있었다. 비서실장은 서연의 망설임을 알아차린 듯 차분하게 말했다. 그렇습니다. 회장님은 하반신 마비로 휠체어를 사용하십니다. 하지만 저희 권 씨 가문은 지은 양의 수술을 최고 의료진에게 맡기고 수술 후 회복까지 모든 비용을 책임질 것입니다. 한서연 씨는 그저 권 회장님의 아내로서 명목상의 역할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 어떤 의무도 요구하지 않을 것입니다.
서연은 심장이 격렬하게 뛰는 것을 느꼈다. 지은의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기회였다. 그녀는 망설일 틈도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에게는 지은의 목숨보다 중요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알겠습니다. 결혼하겠습니다. 서연의 대답에 비서실장의 얼굴에 미묘한 미소가 스쳐 지나갔다. 마치 모든 것이 계획대로 되었다는 듯한 표정이었다. 그녀는 서연에게 계약서와 함께 결혼 준비 절차에 대한 서류들을 건넸다. 그날부터 서연의 삶은 예측할 수 없는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했다. 그녀는 자신이 맺은 이 결혼이 단순한 거래가 아닌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비밀과 운명의 시작이라는 것을 그때는 알지 못했다. 며칠 후 서연은 권 회장의 집무실에서 권진혁을 처음 만났다. 그는 휠체어에 앉아 있었지만 그의 존재감은 압도적이었다. 날카로운 눈매, 조각 같은 얼굴, 그리고 차가운 분위기. 그는 소문보다 훨씬 더 강렬한 인상이었다. 그는 서연을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비릿한 미소를 지었다. 내 아내가 될 여자라. 내 기대치에는 한참 못 미치는군. 하지만 어쩔 수 없지. 계약은 계약이니까. 권진혁의 무례한 말에 서연은 이를 악물었다. 그녀의 심장에서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지은을 떠올리며 애써 참았다. 그녀는 고개를 숙이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권진혁은 서연의 반응에 흥미로운 듯 눈썹을 치켜떴다. 그는 그녀의 순종적인 태도 속에서 알 수 없는 강인함을 보았다. 그는 서연에게 몇 가지 조건을 제시했다. 서로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상대의 영역에 침범하지 않으며 외부의 결혼 생활에 대한 어떤 언급도 하지 않을 것.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그들의 결혼은 오직 지은의 수술이 성공적으로 끝날 때까지만 유효하다는 것이었다. 조건은 이렇다. 한서연 씨는 지은 양의 수술이 끝날 때까지 내 아내로서의 역할을 해주면 된다. 물론 계약서에 명시된 모든 내용은 이행될 것이다. 하지만 그 후에는 각자의 길을 가는 것이다. 이해했나? 권진혁의 말에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에게는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조건이었다. 그녀는 이 모든 것이 지은을 위한 것이라고 스스로를 위로했다. 하지만 서연이 알지 못하는 진실이 있었다. 권진혁은 사실 하반신 마비가 아니었다. 그는 완벽하게 건강한 몸을 가지고 있었다. 그의 다리는 사고 이후 재활을 통해 이미 완치되었지만 그는 알 수 없는 이유로 자신의 상태를 숨기고 휠체어를 이용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는 서연을 처음 만난 순간부터 그녀에게 깊이 빠져들었다. 그녀의 순수함, 강인함, 그리고 동생을 위한 헌신적인 모습에 매료된 것이었다. 그는 서연을 자신의 옆에 두기 위해 이 모든 결혼 계약을 계획했다. 그는 서연이 자신을 장애인 남편으로 여기고 미워하는 것을 알았지만 그녀를 자신의 옆에 둘 수만 있다면 그 어떤 오해도 감수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권진혁의 진짜 목적은 따로 있었다. 그는 아버지의 회사인 권씨 가문의 경영권을 노리는 숙부 권태현의 음모를 파헤치고 있었다. 권태현은 진혁의 사고를 사주한 배후였으며 진혁이 휠체어에 의지하는 모습을 보며 그를 무능력하게 만들고 자신이 권력을 차지하려 했다. 진혁은 휠체어에 앉아 자신을 무력한 존재로 위장하고 권태현의 움직임을 은밀히 감시하고 있었다. 서연과의 계약 결혼은 그에게 완벽한 위장이자 동시에 서연을 자신의 보호 아래 둘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다. 결혼식이 치러졌다. 언론은 대한민국 최고의 재벌 2세가 평범한 서민 여성과 결혼한다는 사실에 떠들썩했다. 서연은 화려한 웨딩드레스를 입고 권진혁의 옆에서 미소 지었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오직 지은에 대한 걱정과 미래에 대한 불안감만이 가득했다. 그녀는 결혼식 내내 권진혁에게서
시선을 피했다. 권진혁은 휠체어에 앉아 차가운 미소를 지었지만 그의 눈빛은 줄곧 서연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그의 눈에는 그녀를 향한 깊은 갈망과 안타까움이 서려 있었다. 신혼여행 대신 서연은 권진혁과 함께 권씨 가문의 웅장한 저택으로 들어섰다. 저택은 화려했지만 서연에게는 차갑고 낯선 공간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방으로 안내받았고 그곳에서 권진혁과의 첫날 밤을 맞았다. 그는 휠체어에 앉아 서연을 바라보았다. 한서연 씨, 계약 내용을 잊지 마십시오. 당신은 내 아내로서의 명목상의 역할만 해주면 됩니다. 내 침실에는 들어오지 않아도 좋습니다. 우리는 각자의 공간에서 생활할 것입니다. 권진혁은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그의 말에 서연은 안도했지만 동시에 묘한 서운함을 느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고 자신의 침실로 향했다. 그녀는 그날 밤 낯선 침대에 누워 잠 못 이루었다. 그녀의 삶은 이제 완전히 다른 세상으로 들어섰다. 그녀는 과연 이 거대한 저택에서 그리고 냉혹한 권진혁의 옆에서 자신의 동생을 지켜낼 수 있을까? 그리고 그녀가 알지 못하는 권진혁의 비밀은 언제쯤 드러나게 될까? 이 모든 의문은 그녀의 마음속에 거대한 파도를 일으켰다. 한서연은 권씨 가문의 거대한 저택에서 낯선 신혼생활을 시작했다. 그녀에게 권진혁은 그저 동생 지은의 생명을 살리기 위한 계약상의 남편일 뿐이었다. 그녀는 그의 방을 방문하지 않았고 그 또한 서연의 공간을 존중했다. 겉으로는 평화로워 보이는 생활이었지만 서연의 마음속에는 늘 불안감이 그림자처럼 드리워져 있었다. 그녀는 자신이 이 화려한 세장 속에 갇힌 새처럼 느껴졌다. 아침 식사는 항상 무겁고 침묵으로 가득했다. 권진혁은 휠체어에 앉아 차가운 표정으로 식사를 했고 서연은 그런 그를 애써 외면하며 지은의 상태만을 생각했다. 하지만 가끔 그녀는 권진혁의 시선이 자신에게 머무는 것을 느꼈다. 그의 눈빛은 깊고 알 수 없는 감정으로 가득했지만 서연은 애써 무시했다. 그녀는 그가 자신을 그저 계약상의 아내로 여기고 있을 뿐이라고 생각했다. 권진혁은 휠체어에 앉아 집무실에서 모든 업무를 처리했다. 그는 항상 냉철하고 빈틈없는 모습으로 비서들과 통화를 하거나 서류를 검토했다. 서연은 가끔 그가 일하는 모습을 몰래 지켜보곤 했다. 그의 얼굴은 날카로웠지만 업무에 집중할 때는 묘하게 매력적인 카리스마가 느껴졌다. 어느 날 서연은 저택 정원을 산책하다가 낯선 광경을 목격했다. 권진혁이 정원 한 구석에서 정원사와 이야기하고 있었다. 그의 얼굴은 평소와 달리 편안해 보였다. 정원사가 돌아서자 권진혁은 휠체어에서 일어나 두어 걸음 걸었다. 그의 다리는 전혀 불편해 보이지 않았다. 서연은 눈을 비볐다. 자신이 잘못 본 것인가 아니면 환상인가? 그 순간 권진혁이 고개를 돌려 서연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은 놀라움과 당황스러움으로 가득했다. 서연은 얼어붙은 듯 그 자리에 멈춰 섰다. 그녀의 심장이 격렬하게 뛰었다. 권진혁은 재빨리 다시 휠체어에 앉았다. 그의 얼굴은 다시 차갑고 무표정해졌다. 한서연 씨, 여기서 뭘 하고 있는 겁니까? 그의 목소리는 평소처럼 냉정했지만 서연은 그의 눈빛 속에서 미묘한 흔들림을 감지했다. 죄송합니다. 산책하다가 혹시 제가 잘못 본 건가요? 방금 회장님께서 걸으시는 것을 서연은 조심스럽게 물었다. 권진혁의 얼굴은 더욱 굳어졌다. 착각한 겁니다. 나는 다리를 움직일 수 없습니다. 병실에 돌아가서 쉬는 게 좋겠군요. 그는 단호하게 말했다. 서연은 더 이상 묻지 못하고 방으로 돌아왔다. 하지만
그녀의 머릿속에는 방금 본 권진혁의 모습이 계속해서 떠올랐다. 그가 정말 휠체어를 벗어나 걸을 수 있다면 왜 자신을 속이는 것일까? 서연의 마음속에는 의심의 씨앗이 뿌려지기 시작했다. 며칠 후 서연은 지은의 병원에 찾아갔다. 지은의 수술은 성공적으로 끝났고 회복 속도도 빨랐다. 지은의 얼굴에는 점차 생기가 돌기 시작했다. 지은은 언니에게 권진혁에 대해 물었다. 언니, 형부 정말 다리가 불편해. 나는 소문으로만 들어서 좀 무서워. 지은의 질문에 서연은 잠시 망설였다. 그녀는 지은에게 권진혁의 비밀을 말할 수 없었다. 그녀는 그저 모호하게 대답했다. 응, 지은아, 형부는 좀 불편해. 하지만 아주 좋은 분이야. 덕분에 네 수술도 잘 끝났고 이제 건강하게 퇴원할 수 있게 되었어. 서연은 애써 밝게 말했다. 지은은 언니의 말에 안심한 듯 미소 지었다. 서연은 지은의 손을 잡았다. 지은의 따뜻한 손길에 서연의 마음은 조금 더 강해졌다. 그녀는 권진혁의 비밀을 파헤치기로 결심했다. 단순히 호기심 때문이 아니었다. 그녀는 이 거대한 권씨 가문에서 자신과 지은을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알아야 한다고 생각했다. 서연은 권씨 가문의 저택에서 몰래 권진혁의 움직임을 관찰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그가 밤늦게까지 집무실에 머물고 가끔은 복도를 지나갈 때 아주 미세하게 다리에 힘을 주는 것을 보았다. 한 번은 그가 밤중에 혼자 저택 뒷마당에 나가 조용히 걸어 다니는 모습을 목격했다. 그녀는 확신했다. 권진혁은 휠체어에 의지하는 장애인 CEO가 아니었다. 그는 뭔가를 숨기고 있었다. 서연은 권진혁의 비밀을 파헤치기 위해 조심스럽게 행동했다. 그녀는 저택의 도서관에서 권씨 가문의 역사와 권진혁의 사고에 대한 자료들을 찾아보기 시작했다. 그 과정에서 그녀는 권씨 가문의 복잡한 권력 다툼과 과거의 어두운 그림자들을 어렴풋이 짐작하게 되었다. 특히 권태현이라는 인물이 그녀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권태현은 권진혁의 숙부이자 태현그룹의 부회장이었다. 그는 권진혁이 사고로 불구가 되자 가장 큰 수혜자가 되었고 그룹 내에서 자신의 입지를 강화하려 한다는 소문이 있었다. 한편 권진혁은 서연의 미묘한 변화를 감지했다. 그녀가 자신을 관찰하고 있다는 것을 그는 알았다. 그는 서연이 자신의 비밀에 다가가고 있다는 것을 직감했다. 하지만 그는 서연이 진실을 알게 될까봐 두려워하는 동시에 그녀가 자신에게 관심을 보인다는 사실에 묘한 설렘을 느꼈다. 그는 서연을 보호해야 했지만 동시에 자신의 정체를 드러낼 적절한 시기를 기다려야 했다. 권진혁의 비서실장 김우진은 권진혁의 오랜 친구이자 가장 충실한 신복이었다. 김우진은 권진혁의 모든 비밀을 알고 있었고 그를 그림자처럼 돕고 있었다. 그는 서연이 권진혁의 비밀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을 눈치채고 권진혁에게 경고했다. 회장님, 한서연 씨가 회장님에 대해 뭔가 눈치챈 것 같습니다. 계속 이렇게 가다가는 정체가 탈로 날 수도 있습니다. 권진혁은 창밖을 바라보며 나지막이 말했다. 괜찮다. 김비서, 서연 씨에게는 내가 직접 모든 것을 말할 때가 올 것이다. 하지만 아직은 아니다. 아직은 권태현이 너무나 날뛰고 있다. 서연 씨를 위험에 빠뜨릴 수는 없어. 김우진은 권진혁의 눈빛에서 서연을 향한 깊은 마음을 읽었다. 그는 권진혁이 서연에게 단순히 계약상의 아내가 아닌 그 이상의 감정을 품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권태현은 권진혁과 서연의 결혼을 탐탁지 않게 여기고 있었다. 그는 서연이 권진혁의 재산을 노리고 접근한 것이라고 생각했고 그녀를 이용해 권진혁을 더욱 궁지로 몰아넣을 계획을 세웠다.
그는 서연의 가족이 빚더미에 앉아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이를 언론에 흘려 서연의 이미지를 추락시키려 했다. 또한 그는 권진혁이 휠체어에 의지하는 모습을 의심하기 시작했다. 그는 권진혁의 사고 당시 증거들을 다시 한번 파헤치기 시작했다. 어느 날 저녁, 서연은 저택의 도서관에서 권진혁의 사고와 관련된 오래된 신문 기사를 발견했다. 기사에는 사고 현장 사진과 함께 권진혁의 사고가 단순한 사고가 아닐 수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어 있었다. 당시 경찰은 졸음운전으로 인한 사고로 종결했지만 사고 현장의 증거물들이 조작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내용이었다. 서연은 기사를 읽는 내내 등골이 오싹했다. 이 모든 것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다. 권진혁의 사고, 그리고 그의 위장된 장애, 이 모든 것 뒤에는 거대한 음모가 숨겨져 있었다. 그때 누군가 도서관 문을 열고 들어섰다. 서연은 깜짝 놀라 신문 기사를 황급히 숨겼다. 문을 열고 들어온 사람은 권태현이었다. 그의 얼굴에는 서늘한 미소가 걸려 있었다. 새로운 안주인께서 도서관까지 오시다니. 책을 좋아하시나 봅니다. 권태현의 목소리는 친절했지만 그의 눈빛은 서연을 꿰뚫어 보는 듯 했다. 서연은 애써 침착하게 대답했다. 네, 잠시 책을 보던 중이었습니다. 그렇군요. 권 씨 가문의 도서관에는 오래된 기록들이 많이 숨겨져 있지요. 하지만 어떤 것들은 열어보지 않는 것이 좋을 때도 있습니다. 호기심은 때로 위험한 결과를 초래하니까요. 권태현은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며 서연을 지나쳐갔다. 그의 경고에 서연은 오싹함을 느꼈다. 그녀는 권태현이 자신의 움직임을 눈치채고 있다는 것을 직감했다. 그녀는 더욱 조심해야 했다. 하지만 그녀는 진실을 포기할 수 없었다. 지은의 생명을 위해 시작된 이 계약 결혼이 이제는 거대한 음모의 중심에 서게 된 것이다. 서연은 이 모든 진실을 파헤치고 권진혁의 숨겨진 비밀과 권태현의 음모에 맞서 싸워야 한다는 것을 예감했다. 권진혁은 겉으로는 휠체어에 의지하는 무력한 CEO의 가면을 쓰고 있었지만 그의 집무실은 거대한 정보전쟁의 본부나 다름없었다. 그는 김우진 비서실장과 함께 권태현의 모든 움직임을 주시하며 치밀한 방역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서연이 자신의 비밀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을 눈치챘지만 그는 아직 때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서연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권태현의 음모를 완전히 파헤치고 그를 무력화시키는 것이 먼저였다. 김우진은 권진혁에게 권태현의 최신 동향을 보고했다. 회장님, 권태현 부회장이 최근 회장님의 사고 당시 담당했던 경찰관을 은밀히 만난 사실이 포착되었습니다. 아무래도 그때의 증거들을 다시 조작하려는 움직임인 것 같습니다. 권진혁의 눈빛이 싸늘하게 빛났다. 역시 예상했던 대로군. 권태현은 내가 휠체어에 갇혀 있다고 생각하고 모든 증거를 완전히 인멸하려 할 것이다. 하지만 그가 놓치고 있는 것이 있을 것이다. 5년 전 그 사고는 완벽한 계획 범죄였다. 모든 것을 완벽하게 숨길 수는 없을 것이다. 권진혁은 자신의 사고가 권태현의 사주에 의한 것이었음을 확신하고 있었다. 그는 5년 전 사고 당시 의식을 잃어가는 순간에도 차량 주변에 낯선 인형이 서성이는 것을 희미하게 보았다. 그리고 사고 후 병실에서 깨어났을 때 다리는 이미 완치되었지만 그는 권태현의 이상한 움직임을 감지하고 휠체어에 앉아 스스로를 무력한 존재로 위장하기로 결심했다. 그 후 5년간 그는 휠체어에 앉아 자신의 모든 능력을 숨긴 채 권태현의 움직임을 주시하고 있었다. 그는 마치 잠자는 사자처럼 권태현이 방심한 틈을 타 일격을 가할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것이다. 권진혁은 김우진에게 지시했다. 그 경찰관의 뒤를 캐고
권태현이 은밀히 접촉하는 모든 사람들의 정보를 수집해라. 그리고 태산그룹 내부의 권태현 라인에 대한 조사도 심화시켜라. 분명히 숨겨진 비자금이나 불법적인 거래가 있을 것이다. 김우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권진혁의 지시를 받아 그림자처럼 움직였다. 그는 권진혁의 가장 충실한 수족이었고 권진혁의 복수를 위해 모든 것을 바칠 각오가 되어 있었다. 한편 서연은 도서관에서 권태현과 마주친 후 더욱 조심스러워졌다. 그녀는 권진혁의 비밀을 파헤치는 것이 위험하다는 것을 직감했지만 지은의 수술비를 위해 시작된 이 결혼이 거대한 음모의 중심에 서게 되자 진실을 외면할 수 없었다. 그녀는 매일 밤 가족들이 잠든 사이 몰래 도서관에 잠입하여 권 씨 가문의 오래된 서류와 신문 기사들을 뒤졌다. 그녀의 목표는 권진혁의 사고와 권태현의 연관성을 밝혀내는 것이었다. 어느 날 서연은 오래된 금고안에서 낡은 다이어리를 발견했다. 다이어리는 권진혁의 아버지이자 전권 씨 가문의 회장이었던 권 회장의 것이었다. 다이어리 속에는 권 회장이 권태현을 경계하고 있다는 내용과 함께 권태현이 불법적인 주식 거래와 비자금 조성을 통해 그룹의 자금을 빼돌리고 있다는 단서들이 적혀 있었다. 특히 권 회장은 다이어리 마지막에 이런 글을 남겨놓았다. 만약 내게 무슨 일이 생긴다면 모든 것은 태연의 소행이다. 진혁이 부디 이 다이어리를 찾아내 진실을 밝혀주기를. 서연은 다이어리의 내용을 읽는 내내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권진혁의 아버지가 권태현에게 살해당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했다. 그리고 권진혁의 사고 역시 권태현의 소행이라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다. 그녀는 손에 땀을 쥐며 다이어리를 꼭 쥐었다. 이 다이어리가 바로 권태현의 모든 악행을 밝혀낼 결정적인 증거였다. 그때 갑자기 도서관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서연은 깜짝 놀라 다이어리를 품속에 숨겼다. 문을 열고 들어온 사람은 권진혁이었다. 그의 휠체어 바퀴 소리가 도서관의 정적을 깨고 들어왔다. 그의 눈빛은 서연에게 향했다. 한서연 씨, 여기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밤늦게 도서관에 혼자 있는 것은 위험합니다. 권진혁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의 눈빛은 서연의 손에 들린 다이어리를 향해 있었다. 서연은 애써 침착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다. 그냥 잠이 오지 않아서 책을 읽던 중이었습니다. 권진혁은 서연의 얼굴을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그는 서연이 뭔가를 숨기고 있다는 것을 직감했다. 그의 눈빛은 서연의 품속으로 향했지만 그는 더 이상 묻지 않았다. 그는 휠체어를 움직여 서연에게 다가왔다. 그의 얼굴은 평소보다 훨씬 더 가까이 다가왔고 서연은 그의 차가운 향수 냄새를 맡을 수 있었다. 늦었으니 방으로 돌아가 쉬십시오. 당신의 안전은 내가 책임질 것입니다. 권진혁의 말에 서연은 의아함을 느꼈다. 그는 평소 자신에게 무관심한 태도를 보였는데 갑자기 왜 이런 말을 하는 것일까? 서연은 그의 눈빛 속에서 알 수 없는 감정을 읽었다. 그것은 걱정, 그리고 묘한 관심이었다. 서연은 고개를 끄덕이고 서둘러 도서관을 빠져나왔다. 그녀는 자신의 방으로 돌아와 다이어리를 침대 밑에 숨겼다. 그녀는 이 다이어리가 얼마나 중요한 증거인지 알고 있었기에 권태현의 손에 들어가지 않도록 철저히 숨겨야 했다. 다음 날 권태현은 서연을 자신의 집무실로 불렀다. 그의 얼굴에는 여유로운 미소가 걸려 있었지만 그의 눈빛은 차갑게 빛났다. 한서연 씨, 권 회장님과 결혼한 후 생활은 어떻습니까? 혹시 불편한 점이라도 있다면 저에게 이야기해 주십시오. 제가 권 회장님께 말씀드려 개선해 드리겠습니다. 권태현의 친절한 태도에 서연은 경계심을 늦추지 않았다.
그녀는 그의 미소 뒤에 숨겨진 의도를 읽으려 노력했다. 아닙니다. 부회장님, 모든 것이 만족스럽습니다. 지은이 수술도 잘 끝났고 회복도 빠릅니다. 모든 것에 감사드립니다. 서연은 최대한 예의 바르게 대답했다. 권태현은 서연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그렇습니까? 다행이군요. 그런데 한서연 씨, 제가 며칠 전 도서관에서 한서연 씨를 보았는데 혹시 오래된 서류나 문서 같은 것을 보지는 않으셨는지요? 최근 도서관의 중요한 문서들이 사라진 것 같아서 말입니다. 권태현의 직접적인 질문에 서연은 등골이 오싹했다. 그가 자신이 다이어리를 발견했다는 것을 눈치챈 것일까? 서연은 애써 표정을 감추고 말했다. 아닙니다. 부회장님, 저는 그저 몇몇 소설책을 읽었을 뿐입니다. 다른 것은 보지 않았습니다. 서연은 침착하게 거짓말을 했다. 권태현은 서연의 얼굴을 뚫어지게 바라보다가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다. 하하, 그렇군요. 제 착각이었나 봅니다. 하지만 한서연 씨, 이 권 씨 가문에는 숨겨진 비밀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 비밀들을 파헤치려는 자는 큰 위험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호기심은 때로 독이 되기도 합니다. 권태현의 노골적인 경고에 서연은 몸을 떨었다. 그는 자신이 다이어리를 발견했다는 것을 확신하고 있었다. 그녀는 이제 자신이 거대한 위험에 처해 있다는 것을 직감했다. 그날 밤 서연은 잠들 수 없었다. 그녀는 권 회장의 다이어리를 다시 꺼내 들었다. 다이어리 속에는 권태현의 불법적인 자금 흐름과 그가 빼돌린 회사 자금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들이 적혀 있었다. 이것을 권진혁에게 전달해야 했다. 하지만 어떻게 권태현은 이미 자신을 주시하고 있었고 저택 곳곳에 그의 사람들이 심어져 있을 가능성이 높았다. 서연은 위험을 감수하고 권진혁에게 이 다이어리를 전달하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이것이 자신과 지은, 그리고 권진혁을 살릴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했다. 서연은 권진혁의 집무실 앞에서 한참을 망설였다. 그의 집무실 문은 항상 굳게 닫혀 있었다. 그녀는 숨을 깊게 들이쉬고 문을 두드렸다. 들어오십시오. 권진혁의 차가운 목소리가 들렸다. 서연은 문을 열고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섰다. 권진혁은 휠체어에 앉아 서류를 검토하고 있었다. 그의 얼굴은 여전히 무표정했지만 그의 눈빛은 날카롭게 빛나고 있었다. 무슨 일입니까? 이 시간에 내 방에 찾아온 것은 처음이군요. 권진혁의 말에 서연은 심장이 격렬하게 뛰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손에 땀을 쥐고 품속에 숨겨둔 다이어리를 꺼냈다. 회장님, 제가 이것을 찾았습니다. 도서관에서. 그리고 이것은 회장님께 반드시 알려야 할 중요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서연은 떨리는 목소리로 다이어리를 권진혁에게 내밀었다. 권진혁은 서연의 손에 들린 다이어리를 보고 눈빛이 흔들렸다. 그것은 그의 아버지가 사용하던 다이어리였다. 그는 서연이 그것을 어떻게 찾았는지, 그리고 그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직감했다. 권진혁은 다이어리를 받아들고 첫 장을 펼쳤다. 그는 다이어리 속 내용을 읽는 내내 얼굴이 굳어갔다. 그의 눈빛은 분노와 충격으로 일렁였다. 그는 다이어리를 읽는 속도를 늦추지 않았다. 마침내 마지막 장에 도달했을 때 그의 얼굴은 얼음처럼 차갑게 굳어졌다. 이것은 내 아버지의... 권진혁의 목소리는 낮게 깔렸지만 그 속에는 폭풍전야의 고요함이 담겨 있었다. 그는 다이어리를 든 채 서연을 올려다보았다. 그의 눈빛은 이전과는 완전히 달랐다. 그 속에는 서연을 향한 깊은 신뢰와 함께 자신을 도와준 그녀에 대한 감사함이 깃들어 있었다. 서연 씨, 당신이 이것을 어떻게 찾았습니까?
권진혁이 차분하게 물었다. 서연은 권태현과의 대화 내용을 숨김없이 이야기했다. 권진혁은 서연의 이야기를 듣는 내내 주먹을 꽉 쥐었다. 그는 권태현이 서연까지 위협하고 있다는 사실에 분노했다. 알겠습니다. 서연 씨, 당신은 정말 위험한 일을 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나를 도와주었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권진혁의 진심 어린 감사에 서연은 놀랐다. 그녀는 그가 이런 말을 할 줄은 상상도 하지 못했다. 그녀는 그의 눈빛 속에서 이전에는 보지 못했던 따뜻함을 느꼈다. 회장님, 그럼 회장님께서 정말 다리가 불편하지 않으신 건가요? 제가 걸으시는 것을. 서연은 조심스럽게 권진혁의 비밀을 물었다. 권진혁은 잠시 침묵했다. 그는 서연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의 얼굴에는 복잡한 감정들이 교차했다. 이제는 그녀에게 모든 것을 말할 때라고 생각했다. 권진혁은 천천히 휠체어에서 일어섰다. 그의 다리는 완벽하게 건강했다. 그는 서연에게 다가가 그녀의 어깨에 손을 올렸다. 서연은 그의 행동에 충격받았지만 동시에 안도감을 느꼈다. 나는 휠체어를 탈 필요가 없습니다. 모두 권태현을 속이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는 내가 무력하다고 생각하고 모든 것을 손에 넣으려 했습니다. 아버지의 죽음도 내 사고도 모두 그의 소행입니다. 나는 그의 악행을 파헤치기 위해 5년 동안 이 모든 것을 숨겨왔습니다. 권진혁의 고백에 서연은 충격에 휩싸였다. 그녀의 머릿속은 복잡하게 얽혔다. 그가 자신을 속였다는 사실에 배신감이 들었지만 동시에 그가 짊어졌던 거대한 고통과 음모에 대한 진실에 연민을 느꼈다. 그의 눈빛 속에는 그녀를 향한 미안함과 간절함이 가득했다. 서연 씨, 당신에게 모든 것을 숨겨서 정말 미안합니다. 하지만 당신을 보호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권태현은 위험한 인물입니다. 내가 당신에게 이 모든 것을 말하지 않았다면 당신은 위험에 처했을지도 모릅니다. 내가 당신과 계약 결혼을 한 이유도 당신을 내 옆에 두고 보호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권진혁의 진심 어린 고백에 서연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다. 그녀는 그가 자신을 사랑한다는 것을 어렴풋이 느꼈다. 그동안 그녀에게 보였던 차가운 태도 뒤에 숨겨진 진심을 이제야 알게 된 것이다. 그의 사랑은 그녀를 지키기 위한 거대한 위장이었던 것이다. 서연은 권진혁을 마주보았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혼란과 함께 묘한 감정들이 피어났다. 배신감보다는 안도감과 연민, 그리고 그를 향한 새로운 감정들이 더 크게 다가왔다. 그녀는 이제 권진혁과 함께 권태현의 음모에 맞서 싸워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 그들의 싸움은 단순한 권력 다툼을 넘어 진실과 정의를 위한 싸움이 될 것이었다. 권진혁의 고백은 한서연의 세계를 뒤흔들었다. 그녀는 자신이 계약 결혼을 통해 들어온 이 거대한 저택이 단순한 부와 권력의 상징이 아니라 피 튀기는 음모와 복수의 현장이었다는 사실에 충격을 금치 못했다. 권진혁이 휠체어에 의지하는 척하며 숨죽여 기다려온 5년간의 세월이 그녀의 눈앞에 생생하게 펼쳐지는 듯했다. 그의 감춰진 다리만큼이나 깊게 숨겨져 있던 그의 고통과 결의가 그녀의 마음을 흔들었다. 회장님, 아니, 진혁 씨, 왜 저에게, 왜 이렇게까지. 서연의 목소리는 떨렸고 눈에는 혼란과 연민이 뒤섞인 눈물이 맺혔다. 진혁은 서연의 손을 잡았다. 그의 손은 따뜻하고 단단했다. 서연 씨에게는 모든 것을 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당신은 이미 권태현의 위험한 영역에 들어섰으니까요. 그리고 당신은 나를 살린 사람입니다. 나는 당신을 위험에 빠뜨릴 수 없습니다. 진혁의 말에 서연은 자신이 5년 전 그를 구해준 사실을 떠올렸다.
그녀는 그날의 기억이 희미했지만 그의 말을 통해 그 모든 비극적인 운명들이 서로 얽혀 있음을 깨달았다. 지은의 병원비를 위해 시작된 이 계약이 단순한 거래가 아닌 거대한 운명의 실타래였던 것이다. 저는 제가 무엇을 도와드릴 수 있을까요? 서연은 망설임 없이 물었다. 그녀는 더 이상 이 모든 것을 피하거나 외면할 수 없었다. 그녀의 삶은 이미 이 음모의 소용돌이 한가운데 있었다. 진혁은 서연의 눈빛에서 강한 의지를 보았다. 당신은 이미 가장 큰 도움을 주었습니다. 아버지의 다이어리. 그것은 권태현의 모든 죄를 밝힐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이제 내가 모든 것을 정리할 것입니다. 당신은 그저 나의 곁에서 안전하게 있어주면 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당신과 지호의 안전입니다. 진혁은 서연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했다. 그는 서연에게 권태현의 잔혹함과 그가 어떤 수단도 가리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이제 진혁을 믿기로 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그를 향한 미안함과 함께 점차 그를 향한 새로운 감정이 싹트기 시작했다. 그의 헌신적인 보호와 숨겨진 진심이 그녀의 마음을 움직였다. 한편 권태현은 도서관에서 서연과 마주친 후 그녀를 더욱 의심했다. 그는 서연이 권 회장의 다이어리를 가져갔을 것이라고 확신했다. 다이어리 속에 담긴 내용이 공개된다면 자신의 모든 것이 무너질 것이었다. 그는 불안감에 휩싸여 잠 못 이루었고 결국 서연을 제거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웠다. 권태현은 자신의 오른팔인 이 상무를 불러 서연을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이 상무는 권태현의 지시를 충실히 수행해온 잔혹한 인물이었다. 그는 서연을 교통사고로 위장하여 제거할 계획을 세웠다. 그는 서연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기 시작했다. 며칠 후 서연은 지은의 병실에 방문했다. 지은은 많이 회복되어 활기찬 모습이었다. 서연은 지은의 밝은 얼굴을 보며 안도했다. 그녀는 병원을 나서며 잠시 생각에 잠겼다. 그녀는 진혁이 자신을 보호하려 한다는 것을 알았지만 동시에 자신이 진혁에게 짐이 될까봐 걱정했다. 병원을 나서는 서연의 뒤를 이 상무의 부하들이 미행했다. 서연은 인적이 드문 골목길로 들어섰다. 그때 검은색 승합차 한 대가 서연을 향해 돌진했다. 서연은 갑작스러운 위협에 몸이 굳어버렸다. 그녀는 피할 틈도 없이 채치일 위기에 처했다. 그 순간 마치 그림자처럼 진혁이 나타났다. 그는 순식간에 서연의 허리를 감싸 안고 옆으로 몸을 날렸다. 차는 서연이 서 있던 자리를 굉음과 함께 스쳐 지나갔다. 서연은 진혁의 품에 안겨 바닥에 나뒹굴었다. 그녀의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고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괜찮습니까? 다친 곳은 없습니까? 진혁의 목소리는 낮게 깔렸지만 그 속에는 분노와 걱정이 뒤섞여 있었다. 그는 서연을 일으켜 세우고 주변을 경계했다. 승합차는 이미 사라진 뒤였다. 서연은 진혁의 얼굴을 올려다보았다. 그의 얼굴에는 식은땀이 흘렀고 그의 눈빛은 날카롭게 빛났다. 그녀는 자신이 방금 죽음의 문턱을 넘나들었다는 사실에 몸을 떨었다. 진혁 씨, 어떻게 여기에? 서연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진혁은 그녀의 손을 꼭 잡았다. 당신이 위험에 처할까봐 걱정했습니다. 김우진 비서에게 당신을 주시하라고 했습니다. 권태현이 당신을 노리고 있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다이어리가 당신 손에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진혁의 말에 서연은 자신의 어리석음을 깨달았다. 그녀는 자신이 진혁에게 짐이 될까봐 혼자 다니다가 위험에 처한 것이었다. 진혁은 서연을 자신의 차에 태우고 저택으로 돌아왔다.
그의 얼굴은 차갑게 굳어 있었다. 저택에 도착하자마자 진혁은 김우진을 불러 권태현의 움직임을 더욱 면밀히 주시하라고 지시했다. 그는 서연을 자신의 집무실로 데려가 차분하게 설명했다. 서연 씨, 지금부터 당신은 내 곁을 한시도 떠나서는 안 됩니다. 권태현은 당신을 죽여서 증거를 인멸하려 할 것입니다. 내가 모든 것을 끝낼 때까지 나를 믿고 따라주십시오. 진혁의 단호한 말에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더 이상 반항하지 않았다. 그녀는 진혁의 보호가 자신에게 얼마나 절실한지 깨달았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그를 향한 깊은 신뢰와 함께 이전에는 느껴보지 못했던 강렬한 감정이 싹트기 시작했다. 그녀는 그에게서 단순한 은인을 넘어선 강렬한 이끌림을 느꼈다. 그날부터 서연은 진혁의 그림자처럼 그의 곁에 머물렀다. 그녀는 그의 집무실에서 함께 시간을 보냈고 그의 업무를 어깨너머로 지켜보았다. 그녀는 그가 휠체어에 앉아 완벽하게 연기하는 모습을 보며 감탄했다. 그는 때로는 냉철한 사업가로, 때로는 무력한 장애인으로 완벽하게 변신했다. 서연은 그의 이중생활 속에서 그가 얼마나 많은 고통과 희생을 감수해왔는지 알게 되었다. 하루는 진혁이 휠체어에서 잠시 잠이 들었다. 그의 얼굴은 피로에 지쳐 있었지만 그의 표정은 평화로웠다. 서연은 조용히 그의 옆으로 다가가 그의 임에 흐르는 땀방울을 닦아주었다. 그녀는 그의 얼굴을 가까이서 보았다. 그의 조각 같은 얼굴, 날카로운 눈매, 그리고 그의 차가운 외모 뒤에 숨겨진 깊은 상처들. 서연은 자신도 모르게 그의 얼굴에 손을 올렸다. 그녀의 손길은 부드럽고 조심스러웠다. 그때 진혁이 눈을 떴다. 그의 눈빛은 순간적으로 혼란스러웠지만 이내 서연을 보자 따뜻하게 변했다. 서연은 깜짝 놀라 손을 거두려 했지만 진혁이 그녀의 손을 잡았다. 그의 손은 따뜻하고 부드러웠다. 서연 씨, 진혁의 목소리는 나지막이 깔렸지만 그 속에는 묘한 감정이 담겨 있었다. 서연은 그의 눈을 피하지 못했다. 그의 눈빛은 그녀에게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다. 그가 자신을 얼마나 깊이 사랑하고 있는지. 그의 사랑은 그녀를 지키기 위한 거대한 희생이었던 것이다. 서연의 심장이 다시 격렬하게 뛰기 시작했다. 그녀는 그동안 억눌러 왔던 자신의 감정들이 터져 나오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자신이 진혁에게 단순한 연민을 넘어선 사랑이라는 감정을 느끼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는 그동안 그를 장애인 남편으로만 치부하며 외면했던 자신을 자책했다. 진혁 씨, 미안해요. 제가 너무 몰랐어요. 서연은 눈물을 흘렸다. 진혁은 서연의 눈물을 닦아주며 그녀를 품에 안았다. 그의 품은 따뜻하고 편안했다. 서연은 그의 품에 안겨 어린아이처럼 울었다. 그들의 감정은 이제 더 이상 숨겨지지 않았다. 그들은 서로의 존재를 통해 위로와 안정을 찾았다. 하지만 그들의 사랑은 아직 시작에 불과했다. 권태현의 그림자는 여전히 그들을 위협하고 있었다. 권태현은 서연을 제거하는데 실패하자 더욱 분노했다. 그는 직접 나서서 진혁을 제거하기로 결심했다. 그는 진혁이 휠체어에 의지한다는 사실을 이용하여 그를 무력하게 만들고 자신이 권 씨 가문의 모든 것을 차지하려 했다. 권태현은 그룹 내에서 자신의 입지를 강화하기 위해 회장 불신님 안건을 상정할 준비를 했다. 그는 권진혁이 휠체어에 의지하는 무능력한 회장이라는 이미지를 심어주고 자신이 그룹을 이끌 적임자임을 주장했다. 그는 이사회의 다수표를 확보하기 위해 불법적인 로비와 협박도 서슴지 않았다. 진혁은 권태현의 움직임을 모두 알고 있었다. 그는 이사회를 통해
권태현을 끌어내릴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했다. 그는 김우진 비서와 함께 이사회에서 권태현의 모든 비리를 폭로하고 자신의 진짜 모습을 드러낼 계획을 세웠다. 이사회가 열리는 날, 저택 안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서연은 진혁의 옆에서 불안한 표정으로 그를 지켜보았다. 진혁은 휠체어에 앉아 평소처럼 차분한 표정이었지만 그의 눈빛은 결연했다. 그는 서연에게 조용히 속삭였다. 서연 씨, 걱정하지 마십시오. 모든 것이 오늘 끝날 것입니다. 이사회가 시작되고 권태현은 예상대로 진혁의 불신임 안건을 상정했다. 그는 진혁이 무능력하고 그룹을 이끌 자격이 없다고 비난했다. 그는 자신의 이사들을 동원하여 진혁에게 공격적인 질문을 퍼부었다. 진혁은 침묵으로 일관하며 그들의 공격을 받아냈다. 서연은 권태현의 비난에 분노했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그녀는 진혁을 믿고 그가 모든 것을 해결해 줄 것이라고 믿었다. 권태현의 비난이 절정에 달했을 때 진혁은 조용히 손을 들었다. 숙부님, 충분히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이제 제 차례입니다. 진혁은 휠체어에서 천천히 일어섰다. 이사회장은 순간적으로 정적이 흘렀다. 모든 이사들은 진혁의 행동에 경악했다. 권태현의 얼굴은 하얗게 질렸다. 권진혁, 네가 어떻게... 권태현은 말을 잇지 못했다. 진혁은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나는 처음부터 다리가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이 모든 것은 숙부님의 악행을 밝혀내기 위한 위장이었습니다. 5년 전 저의 사고는 숙부님의 사주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죽음 역시 숙부님의 소행이었습니다. 이 모든 증거는 여기에 있습니다. 진혁은 김우진이 준비한 증거 자료들을 이사회에 공개했다. 권 회장의 다이어리, 권태현의 비자금 내역, 불법 로비 증거, 그리고 진혁의 사고와 관련된 조작된 증거물들. 모든 이사들은 충격에 휩싸였다. 그들은 권태현의 잔혹한 음모에 경악했다. 권태현은 자신의 모든 것이 폭로되자 얼굴이 일그러졌다. 그는 분노에 찬 얼굴로 진혁에게 달려들었다. 강진혁, 이 배신자, 네가 감히 나를... 권태현은 진혁에게 주먹을 날렸지만 진혁은 그의 주먹을 가볍게 피하고 그의 팔을 꺾어 바닥에 눕혔다. 진혁의 눈빛은 차갑게 빛났다. 그는 더 이상 과거의 나약한 모습이 아니었다. 그는 모든 것을 되찾고 복수하려는 강인한 CEO였다. 경찰이 이사회장에 들이닥쳤고 권태현은 현장에서 체포되었다. 그는 민중의 비난과 언론의 플래시 세례를 받으며 끌려나갔다. 그의 제국은 하루아침에 무너져 내렸다. 이사회가 끝난 후 진혁은 서연에게 다가갔다. 서연은 눈물을 글썽이며 진혁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그가 자신의 아픔을 숨긴 채 얼마나 오랜 시간 동안 이 모든 것을 준비해 왔는지 알게 되었다. 진혁 씨, 정말 수고하셨어요. 서연은 진혁의 손을 잡았다. 진혁은 서연의 손을 꼭 잡았다. 그의 얼굴에는 오랜 고통에서 벗어난 안도감과 함께 서연을 향한 깊은 사랑이 담겨 있었다. 서연 씨, 이제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당신과 지회에게 행복한 삶을 선물해 줄 것입니다. 나의 진짜 아내가 되어 주십시오. 진혁의 진심 어린 고백에 서연은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그를 품에 안았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그를 향한 사랑과 감사함으로 가득했다. 그들의 계약 결혼은 이제 진정한 사랑으로 변모했다. 그들은 함께 모든 것을 극복하고 새로운 시작을 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권태현의 몰락은 순식간에 재계를 강타했다. 그의 비리와 살인교사 혐의가 언론을 통해 낱낱이 공개되면서 태산그룹은 파산 위기에 직면했고
권태현 자신은 법의 심판대에 서게 되었다. 강민주는 더 이상 휠체어에 의지하지 않는 건장한 모습으로 공식 석상에 나타나 자신이 5년간 꾸며왔던 위장의 진실을 밝혔다. 그의 고백은 대중에게 충격과 함께 감동을 주었다. 그는 권태현의 악행을 폭로하고 자신의 아버지와 한서연의 부모님에 대한 복수를 완수했다. 한서연은 권진혁의 곁에서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았다. 그녀는 그가 짊어졌던 거대한 고통과 복수를 위한 치밀한 계획에 경외심을 느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가 자신을 그토록 헌신적으로 사랑하고 보호해왔다는 사실에 가슴 깊이 감동했다. 그녀의 마음속에 피어났던 사랑이라는 감정은 이제 확신이 되어 단단히 뿌리내렸다. 권진혁은 권태현의 몰락 후 JM그룹의 회장으로서 완벽하게 복귀했다. 그는 냉철하고 유능한 리더십으로 위기에 처했던 그룹을 빠르게 안정시켰고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며 더욱 강력한 기업으로 성장시켰다. 그의 옆에는 항상 한서연이 있었다. 더 이상 계약상의 아내가 아닌 진정한 동반자이자 연인으로서 그녀는 그의 가장 든든한 지지자가 되었다. 어느 날 저녁, 진혁은 서연을 자신의 저택 정원으로 불렀다. 정원은 아름다운 조명으로 빛나고 있었고 은은한 음악이 흘러나왔다. 진혁은 서연의 손을 잡고 무릎을 꿇었다. 그의 손에는 작은 보석함이 들려 있었다. 서연 씨, 5년 전 우리는 계약으로 묶인 관계였습니다. 하지만 당신을 처음 본 순간부터 나는 당신을 사랑했습니다. 당신을 내 옆에 두기 위해 휠체어에 앉아 당신을 속였습니다.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하지만 나의 사랑은 단 한 번도 거짓이었던 적이 없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당신과 지획에 행복한 미래를 선물해주고 싶습니다. 나의 진짜 아내가 되어주십시오. 진혁의 진심 어린 고백에 서연은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망설임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네, 진혁 씨, 좋아요. 기꺼이 당신의 아내가 될게요. 당신을 사랑해요. 진혁은 서연의 손가락에 반지를 끼워주었다. 반짝이는 다이아몬드 반지가 서연의 손가락에서 빛났다. 그들은 서로를 끌어안고 키스했다. 그들의 키스는 오랜 기다림과 고통, 그리고 사랑이 응축된 진심 어린 키스였다. 그들의 사랑은 비극 속에서 시작되었지만 이제 진정한 행복을 향해 나아가는 빛이 되었다. 그들은 가족과 친구들의 축복 속에 정식으로 결혼식을 올렸다. 이번 결혼식은 계약이 아닌 사랑으로 맺어진 진정한 서약이었다. 지은은 언니의 결혼식에서 가장 예쁜 들러리가 되어 환하게 웃었다. 그녀는 건강한 모습으로 언니의 행복을 진심으로 축복했다. 결혼 후 진혁과 서연은 행복한 신혼 생활을 보냈다. 그들은 함께 지호의 학교 행사에 참여하고 주말에는 소풍을 가거나 여행을 떠났다. 진혁은 서연에게 세상의 모든 아름다운 것들을 보여주고 싶어 했다. 그는 서연에게서 잃어버렸던 삶의 기쁨과 따뜻함을 되찾았다. 서연 또한 진혁의 사랑 속에서 진정한 자아를 찾고 성장했다. 그녀는 더 이상 과거의 아픔에 갇히지 않고 밝고 긍정적인 에너지로 가득 찬 여인이 되었다. 지호는 진혁을 진정한 아빠로 따랐다. 진혁은 지획에 운동을 가르쳐주고 함께 게임을 하며 다정한 아빠의 역할을 해주었다. 지호는 진혁의 사랑 속에서 밝고 건강하게 성장했다. 그의 심장병은 이제 완전히 나았고 그는 또래 아이들처럼 뛰어놀며 활기찬 학교 생활을 즐겼다. 하지만 평화로운 시간도 잠시 권태현의 잔당들이 마지막 발악을 하기 시작했다. 권태현은 구치소에서도 자신의 세력을 동원하여 진혁과 서연을 끊임없이 위협했다. 그는 자신에게 불리한 증언을 했던 김은호에게 복수하기 위해 사람을 보냈고
진혁의 사업을 방해하려는 시도도 계속했다. 그는 진혁의 약점이 한서영과 한지호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어느 날 지호는 학교에서 돌아오던 길에 낯선 남자들에게 납치당할 위기에 처했다. 진혁은 지호의 학교 시간에 맞춰 김우진 비서에게 지호를 데려오도록 지시했지만 김우진 비서는 급한 회의 때문에 잠시 늦어졌다. 그 짧은 틈을 노린 권태현의 잔당들이 지호를 노린 것이었다. 지호는 납치범들에게 끌려가려던 순간 배운 태권도 기술을 사용하여 저항했다. 그는 어린 몸으로 필사적으로 발버둥 쳤지만 역부족이었다. 그때 서연이 지호의 비명소리를 듣고 달려왔다. 그녀는 지호가 납치당하는 것을 보고 충격에 휩싸였다. 그녀는 망설임 없이 납치범들에게 달려들어 지호를 구하려 했다. 지호야, 놓지마 지호야. 서연은 납치범들의 옷자락을 붙잡고 매달렸다. 납치범들은 서연을 거칠게 밀쳐냈다. 서연은 바닥에 나뒹굴며 팔꿈치와 무릎에 상처를 입었다. 그녀는 고통을 무릅쓰고 다시 일어나 지호를 향해 달려들었다. 그때 진혁이 검은색 스포츠카를 몰고 현장에 도착했다. 그는 지호와 서연이 위험에 처한 것을 보고 분노에 휩싸였다. 그의 얼굴은 얼음처럼 차갑게 굳어졌다. 그는 차에서 내리자마자 납치범들을 향해 달려들었다. 그의 움직임은 빠르고 정확했다. 그는 과거 특수부대에서 익힌 격투 기술을 사용하여 납치범들을 순식간에 제압했다. 진혁의 주먹은 강철 같았고 그의 발차기는 상대를 단숨에 쓰러뜨렸다. 그는 납치범들의 팔다리를 꺾고 그들의 몸을 바닥에 내동댕이 쳤다. 그는 분노에 가득 찬 눈으로 납치범들을 노려보았다. 감히 내 가족을 건드려 너희는 살아서 돌아가지 못할 것이다. 진혁의 목소리는 낮게 깔렸지만 그 속에는 살기가 느껴졌다. 납치범들은 진혁의 살기 어린 눈빛에 겁에 질려 비명을 질렀다. 진혁은 모든 납치범들을 제압한 후 지호에게 달려갔다. 지호는 두려움에 떨고 있었지만 아빠의 품에 안기자 안도하는 듯했다. 아바. 지호는 진혁의 품에 안겨 흐느꼈다. 진혁은 지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그를 안심시켰다. 괜찮다, 지호야. 아빠가 왔으니 아무 일도 없을 것이다. 무섭지? 진혁은 지호를 안심시킨 후 서연에게 다가갔다. 서연은 바닥에 주저앉아 떨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충격과 함께 공포가 서려 있었다. 진혁은 서연의 손을 잡고 그녀를 일으켜 세웠다. 괜찮습니까? 다친 곳은 없습니까? 진혁은 서연의 상처를 걱정스럽게 살폈다. 서연은 진혁의 품에 안겨 흐느꼈다. 진혁 씨, 너무 무서웠어요. 지호가. 진혁은 서연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그녀를 위로했다. 그는 서연과 지호를 자신의 채 태우고 병원으로 향했다. 지호는 다행히 큰 상처는 없었지만 서연은 팔꿈치와 무릎에 찰과상을 입었다. 진혁은 서연의 상처를 직접 치료해 주었다. 그의 손길은 부드럽고 조심스러웠다. 미안합니다, 서연 씨. 내가 조금만 더 일찍 왔더라면 당신이 다치지 않았을 텐데. 진혁은 서연의 손을 잡고 미안함을 표했다. 서연은 진혁의 손을 꼭 잡았다. 아니에요, 진혁 씨. 당신 덕분에 우리가 살았어요. 당신은 항상 우리를 지켜주는군요. 서연의 말에 진혁은 그녀를 품에 안았다. 그의 품은 언제나처럼 따뜻하고 든든했다. 진혁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권태현의 잔당들을 완전히 소탕해야겠다고 다짐했다. 그는 더 이상 자신의 가족이 위험에 처하는 것을 용납할 수 없었다. 그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권태현의 남은 세력들을 뿌리 뽑기로 결심했다. 그는 김우진 비서에게 철저한 조사와 함께
모든 잔당들을 일망타진하라고 지시했다. 그의 눈빛은 어느 때보다 차갑고 결연했다. 이 싸움은 이제 진혁 개인의 복수를 넘어 사랑하는 가족을 지키기 위한 마지막 전쟁이었다. 권진혁은 가족을 향한 권태현의 마지막 발악에 분노했다. 지호가 납치당할 뻔한 사건은 그의 인내심의 한계를 넘어섰다. 그는 더 이상 주저하지 않고 권태현의 남은 세력을 뿌리 뽑고 그가 다시는 세상 밖으로 나올 수 없도록 철저히 응징하기로 결심했다. 그의 눈빛은 차갑게 빛났고 그의 계획은 어느 때보다 치밀했다. 진혁은 김우진 비서를 불러 권태현의 잔당들을 일망타진할 특수팀을 조직하라고 지시했다. 이 팀은 JM그룹의 최정계 보안 요원들과 진혁이 과거 특수부대에 있을 때부터 인연을 맺었던 정보 전문가들로 구성되었다. 이들은 그림자처럼 움직이며 권태현과 그의 남은 세력들의 모든 움직임을 감시하고 증거를 수집했다. 진혁은 이들에게 어떤 불법적인 수단도 가리지 않고 권태현의 자금줄을 끊고 그의 모든 네트워크를 파괴하라고 명령했다. 김 비서, 권태현의 숨통을 완전히 끊어버려야 합니다. 더 이상 내 가족이 위협받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이번 기회에 모든 것을 끝내야 합니다. 진혁의 목소리는 낮게 깔렸지만 그 속에는 분노와 결연함이 담겨 있었다. 김우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권진혁의 지시를 충실히 수행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한편 권태현은 구치소에서도 자신의 몰락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복수를 다짐했다. 그는 자신이 심어놓은 언론계와 법조계의 인맥을 총동원하여 진혁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여론을 조작하려 했다. 그는 진혁이 휠체어 위장 사실을 고백한 것을 두고 국민을 기만한 사기극이라고 비난하며 서연과의 결혼 역시 불법적인 계약 결혼이라고 주장했다. 언론은 권태현 측의 주장을 보도하며 혼란을 가중시켰다. 대중들 사이에서는 진혁의 진정성에 대한 의문이 다시 제기되기 시작했다. 서연은 언론의 보도에 마음 아파했다. 그녀는 진혁이 가족을 지키기 위해 얼마나 많은 것을 희생했는지 알기에 대중의 오해와 비난이 너무나 가혹하게 느껴졌다. 진혁 씨, 괜찮으세요? 사람들이 자꾸 당신을 비난해요. 서연은 진혁의 손을 잡고 걱정스럽게 물었다. 진혁은 서연의 손을 잡고 그녀를 안심시켰다. 괜찮습니다. 서연 씨, 진실은 언젠가 밝혀질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당신과 지호가 나를 믿어주는 것입니다. 진혁은 언론의 공세에 직접적으로 대응하지 않았다. 그는 대신 자신의 증거 수집팀이 확보한 권태현의 추가적인 범죄 증거들을 검찰에 제출하도록 했다. 특히 김은호에게 복수하려 했던 시도, 지호 납치 사주 증거, 그리고 해외 비자금 은닉 및 탈세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들이었다. 이 모든 증거는 권태현이 여전히 잔당들을 움직여 범죄를 멈추지 않고 있다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주었다. 검찰은 진혁이 제공한 추가 증거들을 기반으로 권태현에 대한 재수사에 돌입했다. 권태현은 구치소에서도 끊임없이 범죄를 저지르고 있었다는 사실에 대중은 다시 한번 경악했다. 그의 주장은 점차 설득력을 잃어갔고 여론은 다시 진혁에게 우호적으로 바뀌기 시작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권태현은 포기하지 않았다. 그는 마지막 수단으로 진혁과 서연이 가장 예상하지 못할 곳에서 최후의 공격을 감행하기로 했다. 그는 지은의 병실을 노렸다. 지은은 여전히 병원에서 회복 중이었고 서연은 매일 병원을 방문했다. 권태현은 지은을 인질로 삼아 진혁을 협박할 계획을 세웠다. 어느 날 오후 서연은 평소처럼 지은의 병실로 향했다. 병실 문을 열자 지은은 침대에 쓰러져 있었고 낯선 남자들이 지은을 둘러싸고 있었다. 서연은 충격에 비명을 질렀다.
지은아, 이게 무슨 짓이야. 당장 내 동생에게서 떨어져. 서연은 납치범들에게 달려들었지만 그들은 서연을 거칠게 밀쳐냈다. 서연은 바닥에 나뒹굴며 팔다리에 상처를 입었다. 납치범들은 지은을 침대에서 끌어내려 했다. 지은은 두려움에 떨며 비명을 질렀다. 그 순간 병실 문이 굉음과 함께 부서지고 진혁이 들이닥쳤다. 그는 서연이 보낸 위험 감지 신호를 받고 즉시 병원으로 달려온 것이었다. 그의 얼굴은 분노로 이글거렸고 그의 눈빛은 살기로 가득했다. 그는 납치범들을 향해 달려들었다. 진혁은 과거 특수부대에서 단련된 그의 모든 기술을 사용하여 납치범들을 제압했다. 그의 움직임은 빠르고 정확했다. 그는 주먹과 발길질로 납치범들을 쓰러뜨렸다. 병실 안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납치범들은 진혁의 압도적인 힘에 겁에 질려 도망치려 했지만 진혁은 한 명도 놓치지 않았다. 그는 모든 납치범을 제압하고 그들을 바닥에 눕혔다. 감히 내 가족을 건드려 너희는 죽고 싶어 환장했구나. 진혁의 목소리는 낮게 깔렸지만 그 속에는 지옥에서 온 사자 같은 분노가 담겨 있었다. 납치범들은 진혁의 살기 어린 눈빛에 몸을 떨었다. 진혁은 납치범들을 모두 제압한 후 지은에게 달려갔다. 지은은 두려움에 떨며 진혁의 품에 안겼다. 형부, 무서웠어. 지은은 흐느꼈다. 진혁은 지은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그를 안심시켰다. 괜찮다, 지은아. 형부가 왔다. 이제 아무도 너를 해치지 못할 것이다. 진혁은 서연에게 다가갔다. 서연은 바닥에 주저앉아 떨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공포와 함께 안도감이 서려 있었다. 진혁은 서연을 일으켜 세우고 그녀의 상처를 살폈다. 다친 곳은 없습니까? 많이 놀랐죠? 진혁의 목소리는 따뜻하고 부드러웠다. 서연은 진혁의 품에 안겨 흐느꼈다. 진혁 씨, 당신이 없었다면 지은이는 괜찮습니다. 서연 씨, 이제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나는 당신과 지호를 지킬 것입니다. 어떤 위험에서도 당신들을 보호할 것입니다. 진혁은 서연을 품에 안고 그녀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그때 병원 보안팀과 경찰이 들이닥쳤다. 진혁은 납치범들을 경찰에게 인계하고 이번 사건의 배후가 권태현님을 명확하게 밝혔다. 경찰은 권태현에게 추가적인 범죄 혐의를 적용하여 그를 영원히 사회에서 격리시키기로 했다. 이 사건은 언론을 통해 대대적으로 보도되었다. 권태현이 구치소에서도 자신의 잔당들을 이용해 살인 미수와 납치 사주를 벌였다는 사실에 대중은 충격과 분노에 휩싸였다. 권태현은 더 이상 변명의 여지 없이 모든 것을 잃었다. 그의 이름은 영원히 악인으로 기록될 것이었다. 며칠 후 진혁은 서연과 지은을 데리고 자신의 저택으로 돌아왔다. 지은은 병원에서 완전히 퇴원했고 진혁의 저택에서 언니와 함께 살게 되었다. 저택은 이제 진정한 가족의 보금자리가 되었다. 지은의 웃음소리가 집안 곳곳에 울려 퍼졌고 서연은 지은의 회복과 진혁의 헌신적인 사랑에 더 없는 행복을 느꼈다. 진혁은 권태현의 모든 세력을 완전히 소탕한 후 JM그룹의 회장으로서 사회공헌 활동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섰다. 그는 한지은 재단을 설립하여 희귀 난치병 아동들을 돕는 데 막대한 자금을 기부했다. 그는 자신의 부하 능력을 사용하여 세상의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데 힘썼다. 그의 이름은 이제 단순한 재벌 총수가 아닌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존경받는 기업인으로 기억되었다. 어느 날 저녁, 진혁은 서연과 지은, 그리고 지호와 함께 저녁 식사를 하고 있었다. 식탁에는 따뜻한 온기가 가득했다. 지호는 학교에서 있었던 일을 제잘거렸고
지은은 그런 지호를 바라보며 행복하게 웃었다. 진혁은 그들의 모습을 보며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깨달았다. 그는 더 이상 과거의 그림자에 갇히지 않았다. 그의 삶은 이제 사랑하는 가족으로 인해 완전해졌다. 지은은 진혁을 향해 해맑게 웃으며 말했다. 형부, 아니, 아빠 덕분에 지은이 이제 하나도 안 아파요. 고마워요. 아빠. 지은의 진심 어린 말에 진혁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다. 그는 지은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미소 지었다. 서연은 진혁의 손을 잡았다. 그녀의 눈빛은 감사와 사랑으로 가득했다. 진혁 씨, 정말 고마워요. 당신 덕분에 우리가 다시 살 수 있게 되었어요. 당신은 우리의 영웅이에요. 진혁은 서연의 손을 잡고 그녀를 품에 안았다. 그는 자신의 모든 고통과 희생이 헛되지 않았음을 깨달았다. 그는 사랑하는 가족을 얻었고 그들을 위해 무엇이든 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들의 삶은 이제 진정한 행복과 평화 속에서 계속될 것이었다. 그들은 서로에게 영원한 등대가 되어 빛을 비춰줄 것이었다. 시간은 물 흐르듯 흘러 강민준과 한지수, 한지호 삼남매의 삶에는 따뜻한 온기가 가득 찼다. 태산그룹의 김대호는 법의 심판을 받고 모든 것을 잃었으며 박진철을 비롯한 그의 잔당들 역시 처벌을 받았다. 지수 부모님의 명예는 완벽하게 회복되었고 그들의 재산 또한 지수의 명의로 안전하게 관리되었다. 한지호는 이제 건강하게 뛰어노는 밝은 아이가 되었고 학교에서 친구들과 어울리며 평범한 행복을 누렸다. 그의 심장병은 이제 더 이상 그를 괴롭히지 않았다. 민준의 저택은 더 이상 고독하고 차가운 공간이 아니었다. 지호의 해맑은 웃음소리, 지수의 부드러운 목소리, 그리고 민준을 부르는 아빠 하는 소리가 집안 곳곳에 활기차게 울려 퍼졌다. 민준은 아침마다 지호의 잠투정을 받아주고 지수와 함께 아침 식사를 준비하며 하루를 시작했다. 저녁에는 서재에 앉아 지수와 지호가 학교에서 있었던 일들을 제잘거리는 소리에 귀 기울였다. 그는 이제 더 이상 워커홀릭이 아니었다. 그의 삶의 중심에는 오직 두 아이의 행복만이 존재했다. 지수는 민준의 헌신적인 사랑과 보살핌 속에서 놀라운 속도로 성장했다. 그녀는 그에게서 잃어버렸던 가족의 따뜻함을 다시 느꼈고 진정한 사랑과 안정감을 찾았다. 그녀는 민준을 단순한 은인이 아닌 진정한 아빠로 여기게 되었다. 지수는 학업에도 뛰어난 재능을 보였고 특히 예술 분야에 흥미를 보였다. 그녀는 그림을 그리고 글을 쓰며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즐겼다. 민준은 지수의 재능을 알아보고 그녀에게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었다. 어느 날 저녁, 민준은 서재에서 지수가 쓴 시집을 발견했다. 시집의 첫 장에는 이런 글이 쓰여 있었다. 나를 다시 살게 한 두 개의 별, 그리고 나의 영원한 등대. 민준은 시집을 읽는 내내 눈시울이 붉어졌다. 지수는 시를 통해 자신의 부모님과 서아, 그리고 자신을 구원해준 민준에 대한 깊은 사랑과 감사를 표현하고 있었다. 시집 속에는 5년 전 그 비 오는 날의 기억, 병원에서의 불안감, 그리고 민준의 따뜻한 손길에 대한 진심이 담겨 있었다. 민준은 지수에게 시집에 대해 이야기했다. 지수는 처음에는 부끄러워했지만 이내 환하게 웃으며 말했다. 아빠, 그 시는 아빠를 위한 선물이에요. 아빠가 없었으면 저는 아직도 어둠 속에 있었을 거예요. 아빠는 저의 등대예요. 지수의 순수한 고백에 민준은 지수를 품에 안았다. 그는 지수가 자신에게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다시 한번 깨달았다. 그는 지수에게서 일하러 버렸던 아내 서아의 빈자리를 채울 수 있었고 삶에 새로운 의미를 찾을 수 있었다. 시간이 흘러
지수는 명문예술대학에 진학하여 자신의 재능을 꽃피웠다. 그녀는 젊은 예술가로서 점차 이름을 알리기 시작했고, 그녀의 작품은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와 영감을 주었다. 지호 역시 민준의 보살핌 속에서 건강하고 밝은 청년으로 성장했다. 그는 운동의 재능을 보여 태권도 국가대표를 꿈꾸는 건장한 청소년이 되었다. 민준은 두 아이의 성장을 지켜보며 더 없는 행복을 느꼈다. 민준은 지수와 지호가 진정으로 원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그는 더 이상 JM그룹의 경영에만 매달리지 않았다. 그는 전문 경영인에게 회사를 맡기고 자신은 사회공헌 활동과 아동복지재단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그는 자신의 부하 능력을 사용하여 세상의 어려운 아이들을 돕는 데 힘썼다. 그의 이름은 이제 냉철한 사업가가 아닌 따뜻하고 자비로운 사회사업가로 기억되었다. 어느덧 민준의 머리에는 흰머리가 희끗희끗 늘어났고, 지수는 어엿한 성인이 되어 자신의 길을 걷고 있었다. 지호는 대학에서 체육을 전공하며 꿈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다. 그들은 여전히 한 가족으로 민준의 저택에서 함께 살았다. 그들의 집은 사랑과 웃음, 그리고 따뜻한 온기로 가득했다. 매년 5월, 그들은 함께 공원 묘지를 찾았다. 그곳에는 민준의 아내 서아, 그리고 지수의 부모님이 잠들어 있었다. 묘지에는 따뜻한 햇살이 내리쬐고 새들이 지저귀는 소리가 평화롭게 울려 퍼졌다. 지수는 두 엄마와 민준의 아내 서아의 묘비 앞에 꽃을 바치고 조용히 눈을 감았다. 그녀의 얼굴에는 슬픔 대신 평온함과 감사함이 가득했다. 엄마, 아빠, 그리고 서아 엄마. 지수는 아빠 덕분에 이렇게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아빠는 저희의 모든 것을 지켜주었어요. 하늘나라에서 저희를 지켜보고 계시겠죠. 지수의 목소리는 잔잔했지만 그 속에 담긴 진심은 강렬했다. 민주는 지수의 옆에 서서 그녀의 어깨를 감쌌다. 그의 눈가의 물기가 맺혔지만 그것은 더 이상 아픔의 눈물이 아니었다. 그것은 감사와 사랑, 그리고 충만한 행복의 눈물이었다. 그는 서에게 속삭이듯 말했다. 서아, 당신이 남긴 선물인 지수가 이렇게 훌륭하게 자랐어. 이제 우리는 행복해. 당신도 하늘에서 편안히 쉬어. 민주는 지수와 지호의 손을 잡았다. 그의 손은 주름졌지만 여전히 따뜻하고 든든했다. 그들은 묘지를 나섰다. 그들의 발걸음은 가볍고 희망에 가득 차 있었다. 민주는 지수에게서 삶의 가장 큰 의미를 찾았다. 그는 더 이상 외롭지 않았다. 그의 곁에는 사랑하는 지수와 지호가 있었고 그의 마음속에는 서아와 지수 부모님의 따뜻한 사랑이 영원히 살아 숨 쉬고 있었다. 이 모든 것은 5년 전 한 비 오는 날의 비극 속에서 피어난 기적 같은 인연의 이야기였다. 그들의 삶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고 그들은 서로에게 영원한 등대가 되어 빛을 비춰줄 것이었다.